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까요? 불소급 원칙. 옛날 거를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불소급. 예.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겠다. 예. 형벌 불소급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죠. 예,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예. 사회 시간에. 예, 그런데 오늘은 고위공직자 비리 기준의 불소급 원칙. 기네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제시했던 이른바 5대 원칙. 네. 거기에 두 가지를 또 추가를 했더라고요. 5대 원칙 지켜지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예, 근데 하여간 그래서 예. 7대 이 비리 원칙을 예.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미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또 밝혔네요. 발표 시점이 그죠? 홍종학 장관 하고 바로 했네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참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그 원칙이 사실은 좀 무너졌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지난 5월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이 원칙을 좀 구체화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논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왜 발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빨리 해서 지금 이제 새로 계속 이제 임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묵묵부답이다가 예. 마지막 인사 홍종학 장관까지 임명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곧바로 네. 발표를 해서 참 시점이 좀 좋게 얘기하면 절묘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많은 국민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국민들께서 대충 눈치채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불소급 원칙을 딱 밝힘으로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홍종학 장관까지는 봐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7대 비리, 그러니까 지난번 5대 원칙보다 더 강화된 7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임명될 사람들에게는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 뭐 홍 장관 이제 임명시키기 위해서 이 발표 시기를 뒤로 늦췄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합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그럼 합리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예를 들면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제2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 스텝들이 만들어진다면 2기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7대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나 몰라라 이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난 다 했다. 이제 이거가 될 수 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라도 7대 원칙 이번에는 뭐 지난번처럼 뭐 5대 원칙이 좀 무너지긴 했으나 사람을 찾다 보니 이게 좀 급하게 찾다 보니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양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아니 5대 비리 원칙도 그렇게 못 지키기가 힘들었는데 7대 비리 원칙까지 이게 지키자고 들면 과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사람을 안 구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홍종학 장관도 47번째인가 그랬었다면서요. 후보 중에서. 네.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네. 추가된 비리 기준은 뭡니까 근데? 뭐 기존에 이제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거였죠. 여기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 관련 범죄. 뭐 성추행이랄지 성폭행이랄지 뭐 성폭행은 당연히 범죄니까.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까지 추가를 좀 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준을 앞으로는 장관급 후보자뿐만 아니고 차관급 1급 직위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오늘 한 겁니다.
새로운 기준 때문에 배제되는 사람은 많을까요? 요즘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예. 5대 원칙에 뭐 한두 가지 안 걸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7대 이제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더 많이 이제 걸릴 거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배제된 앞으로 배제될 인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 야, 첫 차를 탔어야 되는데. 그렇죠. 간발의 차이로 이걸 놓쳤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아쉬움과 더불어서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무사히 이런 5대 원칙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된 분들이 꽤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첫 차 타길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뭐 그런 생각 하셨겠습니까?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하는 모양이다. 유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 이후에 자녀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서 2회 이상 한 사람, 그리고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월 이후에 연구윤리위원 확보 지침 제정한 시점 이후부터 표절이나 중복 게재한 사람,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 1회에서도 신분 허위 진술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런 7대 비리 원칙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도 그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 못 지켰지만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 물론 이제 약간 이제 과거에 저지른 것들은 좀 봐주는 쪽으로 조금 전에 이제 기준 말씀하셨는데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약간 조절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인물들이 걸려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걸 과연 승복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 7대 원칙까지로 확대를 시킴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물난인데 더욱더 인물난에 지금 이제 허덕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겠네요. 이기 개각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오히려 이게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방송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정정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별로 뭐 큰 문제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뭐 개인 본인에게도 뜻한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얘기는 그렇겠죠. 괜히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 제가 미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윤리위원회인가요? 이거 하시는 분들. 예, 그렇죠. 예, 제가 잘 모르고 한 부분이라는 거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읍소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3496번님이 틀어서 먼지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셨네요. 그렇죠. 비 오는 날 때려도 먼지 나도록 만든 사람도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최근 생수 공장으로 현장 실습 나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기계 사고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네요.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대책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 인권 실현 대책위에 활동 중인 이수정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민호 군입니까? 네, 예. 네. 고2년 특성화고 3학년 재학 중이었고요. 7월부터 산업체에 나가서 현장 실습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사고를 당할 당시에 생수 제조업체 적품적재기 벨트에 끼어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에는 혼자 작업 중이었었고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를 보아도 안전설비가 미흡한 상태였다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 달에 통신사 콜센터 실습생 자살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사고가 나면 막 냄비 근성이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막 따라오렀다가 그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겠습니까?
그러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대책회의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자고 요구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니까 저희도 정말 망연자실한데요. 교육당국에서 좀 현장에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1월이나 2학기 이후에 산업체 파견을 보내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7월에 나갔다는 거 그거 역시도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임금체불, 산재 다발 업체 명단 공유하는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공과 무관한 일에 투입을 하고 일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이 아니라 바로 그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견습이나 실습이 아니고 직접 그냥 말은 견습이고 실습이고 파견 학습이지만 현장 실습이지만 실제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번에 벨트 작업하던 부분도 분명히 그 이전에 이제 같은 라인에서 노동자가 했던 일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 이수정 노무사께서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 인권 실현 대책위원회 활동 중이시니까 이게 지금 안 알려진 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정말 사망 사건 정도는 알려져 있죠. 실습 중에 간간히 다치거나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통계도 제대로 잘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보시기에 이러한 내용을 놓고 학교나 기업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우선 그 산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기업체의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학교의 책임도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현장 실습 전에 그리고 현장 실습 중에 그다음에 현장 실습 후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체에 파견 현장 실습 보내기 7일 전에 학교 기업 학생 이 3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안전 점검이라든가 훈련 조건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견 전에는 노동안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험한 업무를 할 경우에 보호장구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협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이번 사고 업체처럼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서 이중계약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학교는 반드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면은 인권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숨겨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제도적으로 미비된 건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군요. 지금 현장 실습 파견 갔다가 온 졸업생들의 견해는 어떻던가요? 물어보시면. 우선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공한 과목을 나가서 실습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또 계속 취업이 돼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가는데 실제적으로 갔을 때 전공한 그 과목과 일치하는 실습을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다시 좀 그러면 전공과 그 연관이 있는 실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그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러면 진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취업과는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실습에 대해서 학생도 많은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그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업 실습을 나갔다가 포기하고 들어오면 학교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까? 일단 원칙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원하는 바에 대해 상담을 하면 또다시 이제 업체와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 이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학생의 잘못으로 몰아서 징계를 내린다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학교로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 현장 실습 파견제도 이거 우리 생각하시기에 이수정 노무사께서는 유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정 보완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붙여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신대원 연간 그 계속되는 사고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산업재 파견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사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개선안을 내면서 이렇게 산업재 파견 현장 실습이 조기 취업 형태로 싼 임금으로 학생들 내모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미 진단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안에서는 뾰족한 수 없이 그냥 학생들을 계속 그냥 산업체에 내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진단과는 별개로 이 현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교육당국은 도대체 왜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산업체 파견에서 하는 이런 현장 실습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단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단하는 것은 뭐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름은 아주 거창하게 상당히 특성화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어떻게 보면은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가는 이유는 뭐 집안 환경 때문에 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일찍 좀 돈을 벌고 자유선거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줄 것 같아서요. 그럼요.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고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그 몇 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그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그런 학생들의 그 욕구를 반영을 해서라도 현재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직업교육과 그다음에 취업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을 더 일을 할 일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덜하고 당장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산업재 아무런 일단은 이렇게 파견을 보내서 그거를 취업률로 삼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건 뭔가 좀 잘못돼도 앞뒤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학생들이 그 호소하는 부분은 워낙 고졸 취업에 대한 문제가 너무 좀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육과정도 제대로 안 될 거면 차라리 돈 벌게 내보내주지 왜 우리 잡고 있냐 이런 심정도 솔직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산업재 파견 현장 실습 제도를 일단 멈추고 이거 외에 다양한 현장 실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시행을 해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실습을 나가면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딱 맞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 현장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초과 근무도 할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도 무리하게 일을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낮을 경우에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장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학생들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기업과 전혀 이야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게 학교에서 기업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차원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그 교육부가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그냥 일자리 문제는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취업을 나가서 그 취업률로만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교육당국은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은 거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교가 주로 취직하는 방금 생수 공장에서 고 이민호 군이 안타까운 그 희생을 당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가요? 과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일부 과에서는 뭐 이렇게 그 경영회계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아마도 그것과 관련한 곳들로 간다거나 그 과 특성마다 굉장히 다르고 현재 특성화고의 그 과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산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취업 나가는 곳이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간호조무학과라던가 그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학과 막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졸업한 학생들은 그 병원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업체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 전공과 그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잘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네요. 그냥 뭐 대충 현장 실습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피아노 건반을 관계되는 일을 특성화를 이렇게 전공을 하는 친구 보고 생수공장 가라 그러고 다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죠? 네. 입원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과가 그 말관리 관련한 과라고 들었거든요. 학부형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분들을 둔 학부형들이 걱정하실 내용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무슨 조언을 드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거는 몇십 년간 방치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이 늦었지만 이걸 빨리 바꿔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뭐 부모님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떠났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9만 명의 뭐 불편보다 8천 명의 안전을 위해서 수능을 미뤘듯이 현재 그 특성화고 3학년 졸업을 앞둔 6만 명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그 이런 산업체 파견 현장에서는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대책 마련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정 노무사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